이번 이야기, 침대 위에 떨림. 그날 밤 그녀의 숨소리가 내 귀에 닿기 전부터 이미 공기는 달아올라 있었다. 민서가 내 목덜미에 입술을 대고 속삭인 말은 단순했다. 남편은 목요일 새벽까지 부산에 있다는 것. 하지만 그 말보다 그녀 목소리의 떨림이 먼저 내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이 우리 위에 줄무늬 그림자를 그렸고, 벽 모서리에서 바닐라 향초가 조용히 타들어가며 달콤한 공모의 향을 퍼뜨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가는 동안 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완벽하게 계획된 것인지 어렴풋이 깨달았다. 민서는 42, 광고회사 A였다. 늘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지만 침실에서만큼은 놀라울 만큼 과감한 여자. 나는 38, 성우 1로 근근히 버티는 남자였다. 목소리로 먹고 사는 인간이 침묵의 순간을 이렇게 갈망할 줄은 몰랐다. 첫 만남은 한 달 전이었다. 라디오 광고 녹음 스튜디오에서 그녀가 클라이언트로 들어왔을 때 내가 마이크 앞에서 읽고 있던 대사는 주방세제 광고였다. 평범한 카피였지만 부스 밖에서 지켜보던 그녀의 시선 때문에 목소리가 자꾸 갈라졌다. 녹음이 끝나자 그녀가 부스 안으로 들어왔다. 좁은 공간에서 그녀의 향수 냄새가 진하게 퍼졌다. 장미와 머스크가 섞인 듯한 낮보다는 밤에 어울릴 법한 향. 목소리. 참 좋네요. 그녀가 건넨 말은 평범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그녀의 시선이 내 입술에 머물렀던 시간은 평범하지 않았다. 2.3초. 나는 성우라서 시간에 민감하다. 그리고 그 2.3초 동안 내 입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커피를 마시러 간 카페에서 그녀는 결혼 반지를 계속 돌렸다. 신경질적으로 마치 그 간지가 손가락을 조이는 족쇄라도 되는 듯. 남편은 보험 설계사였고 출장이 많다고 했다. 그 말을 할 때 그녀의 눈가에 스친 표정은 피로와 원망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의 다리가 내 다리에 살짝 닿았다. 우연이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다리를 빼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기댔다. 카페의 어수선한 소음 속에서도 그 접촉만은 선명했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 여자는 외로움을 성적 긴장감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그 포장을 벗겨내고 싶다는 걸. 위험하다는 생각보다 호기심이 먼저 밀려왔다. 목소리만으로 세상과 소통하던 내게 그녀는 만질 수 있는 현실이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우리는 키스를 했다.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12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거울벽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자극적이었다. 그녀의 입술은 따뜻했고 살짝 떨리고 있었다. 세 번째 만남부터 우리는 그녀의 집에서 만났다.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게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고. 하지만 정작 통제되지 않는 건 우리의 욕망이었다. 민서의 집은 단정했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아파트 15층, 넓은 거실과 깔끔한 주방. 거실 유리 진열장에 놓인 수석 3개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남편이 수집하는 것이라고 그녀가 설명했다. 이상하다고 덧붙이며 웃었는데 그 웃음 속에는 오래 묵은 분노가 숨어 있었다. 산도 안 가면서 돌만 모은다는 남편에 대한. 우리는 소파에서 시작해서 침실로 옮겨갔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놀라운 적극성을 보였다. 거실 한복판에서 내 셔츠를 벗기고 복도를 지나면서는 자신의 블라우스를 풀었다. 침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이미 반쯤 벗은 상태였다. 그녀의 몸은 마른 편이었지만 움직임은 묵직했다.
마치 오래 참았던 갈증을 해소하듯 절박하면서도 정확했다. 첫 번째 밤, 그녀는 내 위에 올라타며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갔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여자가 단순히 외로운 유부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더 세게. 그녀가 내 등에 손톱을 세우며 속삭일 때 그 목소리에는 명령하는 듯한 강함이 있었다. 뭔가 더 복잡한 것들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다. 단순한 쾌락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 매주 2번씩 만났다. 화요일과 금요일. 남편의 출장 패턴에 맞춰진 시간표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 대담해졌다. 거실 소파에서 때로는 부엌 싱크대에 그녀를 앉혀놓고 심지어 한 번은 그녀가 남편과 함께 쓰는 침대에서까지. 여기서 하면 더 짜릿해요. 그녀가 남편의 베개를 만지며 말했을 때 나는 섬뜩함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오는 걸 느꼈다. 남편의 영역을 하나씩 침범해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런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위험할수록 더 격렬해졌다. 가장 자극적이었던 건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그녀가 전화를 받으며 내게 계속하라는 손짓을 했을 때였다. 전화 너머로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출장이 하루 더 길어진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면서도 내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안쪽으로 이끌었다. 스릴과 위험이 그녀를 더욱 흥분시키는 듯했다. 전화가 끝나자 그녀가 내게 속삭였다. 남편이 하루 더 늦는데요. 오늘 밤은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를 탐닉했다. 샤워실에서, 발코니에서, 거실 카펫 위에서. 그녀는 매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때로는 수동적이고 부드럽게, 때로는 적극적이고 거칠게. 마치 여러 개의 페르소나를 가진 사람처럼.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나는 새로운 일을 맡았다. 지역 케이블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주제는 보험 사기였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범죄자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편집실은 냉기가 강했고 모니터 앞에서 이어폰을 끼고 대본을 읽으면서 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왠지 낯설지 않았다. 궁핍과 욕망 사이에서 선을 넘은 사람들. 처음은 어려웠지만 두 번째부터는 쉬웠다고 말하는 한 중년 남자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나는 민서의 남편 얼굴을 떠올렸다. 만난 적도 없는 남자의 얼굴을. 그날 밤 민서는 유난히 격렬했다. 평소보다 더 거칠고 절박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절정에 다다른 후에야 그녀가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중얼거렸다. 남편이 요즘 이상하다고. 뭔가 계산을 한다고. 시간을, 돈을, 심지어 자신까지도. 무슨 계산이야? 내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계산 안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나는 그것을 단순한 피해의식으로 치부했다. 그 무렵부터 그녀는 더욱 불안해 보였다. 사랑을 나눌 때도 자꾸 시계를 보거나 현관 쪽을 신경 썼다. 어느 날은 한창 뜨겁게 얽혀있는 중에도 핸드폰 진동 소리에 몸을 움츠렸다. 괜찮아. 지금은 안전해. 내가 달래려 하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집중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우리의 만남에 묘한 긴장감을 더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관계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욱 탐욕스럽게 만들었다. 이틀 뒤 내 집 현관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봉투를 뜯자 USB 하나와 쪽지가 나왔다. 쪽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그녀를 믿습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USB를 컴퓨터에 꽂자 CCTV, 영상 2개가 재생되었다. 하나는 병원 복도, 다른 하나는 주차장. 병원에서는 한 남자가 휠체어를 타고 지나갔다. 얼굴은 안 보였지만 체격이 민서가 묘사했던 그녀 남편과 비슷했다. 주차장 영상에서는 같은 시각, 같은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휠체어는 보이지 않았다. 시간차는 7분이었다. 같은 사람이 7분 만에 휠체어 환자에서 정상인이 될 수 있을까? 더욱 충격적인 건 영상 속 장소였다. 바로 민서가 다녔다고 했던 병원이었다. 몇 번 그녀와 함께 지나친 적이 있어서 기억났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다시 보니 더욱 확실했다. 휠체어를 탄 남자의 손목에 찬 시계가 민서가 남편 얘기를 할 때 언급했던 것과 같았다. 금색 스틸 밴드의 롤렉스. 민서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답이 없었다. 하루 종일 불안에 떨면서 기다렸다.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혹시 그녀도 공범인가? 아니면 그녀 역시 이용당하고 있는 건가? 밤이 되어서야 그녀가 먼저 연락했다. 와요. 지금 당장.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다. 거실은 어수선했고 진열장에는 수석이 하나만 남아 있었다. 민서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남편이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어제 오후 횡단보도에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병원에 입원했다고. 나는 USB 영상을 떠올렸다. 혹시 그 사고가 가짜냐고 직접 물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이런 일을 몇 번 했다고. 처음엔 몰랐지만 얼마 전부터 확신했다고. 출장이라고 나가서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병원을 드나들고 서류를 조작했다고. 왜 말하지 않았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연루될까봐 그랬다고. 그리고 처음에는 확실하지 않았다고. 의심만으로는 누군가를 고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USB를 보낸 건 남편이고 나를 협박하려는 거라고 했다. 우리 관계를 이용해서 보험사에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려는 목적이었다. 성우라는 직업의 신뢰성을 노린 것이었다. 그럼 우리가 만난 것도.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민서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처음엔 우연이었다고. 하지만 남편이 알고 나서부터는 자신을 이용했다고. 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가 그녀에게 빠져들도록 유도했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강한 건 배신감이었다. 그럼 우리 사이의 모든 게 거짓이었냐고 소리쳤을 때 민서가 내 손을 잡으며 아니라고 했다.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침실에서의 모든 것도,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모든 열정도.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그것만은 진짜였다고. 몸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 돌아왔다. 낮고 건조한 남자 목소리가 민서 이름을 불렀다. 평상시보다 일찍 돌아온다며 미리 전화를 했어야 했는데 깜빡했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가 내게 눈짓으로 침실을 가리켰다. 나는 숨을 죽이고 침실 문 뒤로 숨었다. 문틈 사이로 거실이 보였다.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는 평범했다. 향초 냄새가 진하다는 남편의 말에 민서가 아까 켰었다고 대답했다. 남편은 병원에서 돌아왔다고. 생각보다 일찍 퇴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의 걸음걸이는 전혀 다친 사람 같지 않았다. 성큼성큼
건강한 사람의 보폭이었다. 그때 남편이 진열장을 보며 수석이 하나 없다고 했다. 민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팔았다고 하자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바보야. 그거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이제 계획이 꼬였잖아. 내가 숨어있는 침실문 틈으로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의 체격은 USB 영상 속 남자와 정확히 일치했다. 키 175cm 정도, 중간 체격, 약간 구부정한 어깨.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민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 남자를 이용할 생각이었는데 내가 진짜로 좋아하게 됐지.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했다. 괜찮다고, 오히려 더 좋다고. 진짜 감정이 있으면 더 쉽게 협박할 수 있다고. 성우라는 직업도 완벽해. 목소리로 먹고 사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하거든. 보험사에서는.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처음부터 내 직업까지 계산에 넣고 있었던 것이다.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그 사람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럴 리 없지. 당신과의 불륜 증거가 있는데. 아파트 CCTV, 호텔 영수증, 심지어 침실 장면까지. 남편의 웃음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그는 이미 우리의 모든 만남을 기록해두고 있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순간까지도. 언제부터?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번째 만남부터. 내가 그 남자를 집에 데려온 날부터 모든 걸 녹화했어.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우리가 나눈 모든 친밀한 순간들, 그녀가 보여준 모든 열정과 절망이 누군가의 감시 하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침실 창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나왔다. 2층 높이였지만 베란다 난간을 타고 아래층 옥상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손목이 아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날 이후로 민서와는 연락이 끊어졌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전화는 꺼져 있었다. 일주일 뒤 한 통의 문자가 왔다. 미안해요. 모든 게 끝났어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한 달 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 내 목소리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올 때 나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보험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자신이 그 소재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아이러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이 주인공인지 조연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나는 민서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주인공이었을까? 아니면 나처럼 이용당한 조연이었을까? 때로는 사랑한다고 믿었던 것이 단순한 이용이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그 진실과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거짓을 기억할 것인가?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을 바라보며 나는 민서와 보낸 밤들을 생각했다. 진짜였던 순간과 거짓이었던 순간을 구분할 수 있을까? 몇 달이 지나서야 나는 그 사건의 전말을 신문에서 읽을 수 있었다. 보험 사기 조직이 적발되었다는 기사였다. 주모자는 40대 보험 설계사. 부인과 공모해서 여러 차례 가짜 사고를 냈다고 되어 있었다. 부인은 외부인을 끌어들여 증인을 조작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기사 마지막에 그들의 형량이 나와 있었다. 남편은 3년, 민서는 1년 6개월. 집행유예였다. 민서의 선고 이유에는 협박에 의한 비자발적 참여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 문구를 읽으며 나는 안도했다. 그녀 역시 피해자였던 것이다. 내 책상 서랍에는 아직도 그 수석이 들어있다. 민서가 마지막으로 만난 날 밤, 남편이 오기 직전에 내게 건넨 것. 이걸 보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진짜였던 순간들만,
그 말을 할 때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만큼은 가짜가 아니었다고 믿고 싶다. 가끔 그 돌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한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다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 상당수는 사실 정교한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착각이라 해서 덜 아픈 건 아니다. 때로는 오히려 더 아프다. 지금도 비 오는 밤이면 나는 바닐라 향초를 켠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인다.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그때 그 밤들을 떠올린다. 민서의 손가락이 내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가던 순간, 그녀가 내 위에 올라타며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가던 순간, 샤워실에서 뜨거운 물줄기 아래 서로를 탐닉하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이 계산된 연기였을까?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믿고 있다. 그녀의 마지막 떨림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조석을 건네며 흘린 눈물만큼은 진짜였다는 것을.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믿었느냐는 것이다. 향초가 다 타들어갈 때까지 나는 창가에 서서 흔들리는 커튼을 바라본다. 바람이 불 때마다 커튼이 춤을 춘다. 마치 누군가의 몸짓처럼, 마치 사랑의 잔향처럼. 그리고 나는 안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더라도 이 의심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하지만 그것 또한 사랑의 한 형태일 것이다. 불완전하고 위험하고 아픈 그런 사랑.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거짓이 가장 추악한 진실보다 더 가치 있을 때가 있다. 민서와 내가 나눈 그 뜨거운 밤들,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세상을 잊었던 순간들이 설령 누군가의 계획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만의 것이었다. 조석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진다. 무겁고 단단하고 시간이 만든 완벽한 형태. 민서가 말했듯이 이것은 무게감이 있다. 사람을 붙잡아두는 무게. 나는 그 무게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사랑과 이용 사이에서,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그리고 가끔 바람이 창을 흔들 때마다 나는 기억할 것이다.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을, 달아오른 숨소리를, 마지막 밤의 눈물을.